천일문 독해 마스터 132번 지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내용은 정보 플랫폼에 대한 얘기일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거는 매일매일 쓰는 우리 어떤 잘 즐겨 쓰는 서비스들을 지금 볼 수가 있겠죠. 뭐 검색 엔진부터 시작해서 소셜미디어, 그다음에 지리정보 서비스, 그다음에 뭐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잘 안 쓸 것 같죠, 그죠?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한테는 좀 낯선 것일 수 있는데,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는 본인 관심사가 이제 알고리즘에 저장이 되면은 알고리즘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관련된 뉴스를 서비스해주는 그런 뉴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이 돼서 우리가 좀 어떤 쟁점, 밑에 보면 생각해 봐야 될 쟁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정보 편향과 필터 버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치우쳐진 정보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정보를 뭔가 한 주제에 대한 정보가 양면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장점만 본다던가 혹은 단점만 본다던가 해가지고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치우쳐진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을 정보 편향, 그리고 필터 버블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그런 소재나 내가 원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만 걸러서 듣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필터 버블이라는 현상이 이런 서비스들의 쟁점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뭐 페이크 뉴스도 사실은 문제죠, 그죠? AI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뭐 거짓 어떤 뉴스를 제공을 해주는 유튜브 이런 데에서도 아무런 그런 뭐랄까 거름막 없이 바로 그냥 거짓 뉴스들이 퍼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생활 침해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아래 짧은 글 한번 읽어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그러나 그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다고요. 여기서 도를 그러나로 읽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읽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AI 덕분에, 그리고 그것은 확실하게 해주죠. 우리의 메시지가 어디언스들한테, 근데 어떤 어디언스냐면은 좀 더 그것을 믿는 경향이 있는, 믿을 가능성이 높은 어디언스들에게 제공이 되는 걸 확실하게 해주고요. 제공해 주는데, 그런 AI들 덕분에 우리의 어떤 엑스퍼타이즈에 대한 환각입니다. 딜루션, 오해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퍼스널 필터 버블에 의해서 필터 버블에 의해서 더 강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노출하게 합니다. 오로지 뭐 하게끔 생각하면서 like-minded 우리를 이런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킨다는 거겠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청자들에게만 노출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터 버블에 의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우리의 메시지가 충분히 전문적인 어떤 지식처럼 느끼게끔 하는 그런 오해, 착각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런 착각은 필터 버블에 의해서 더 강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이제 글을 한번 봐볼 텐데, 우선 단어부터 잠깐 보고 가죠. 자, 오른쪽에 의미 추론하기 여기 보세요. underm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undermine은 이거는 약화시키다 이런 말이죠, 그죠? 위태롭게 하다 이런 의미로서 A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undermine이라는 단어도 잠깐 보시면은 이게 under하고 mine하고 결합이 된 거잖아. 그런데 mine은 광산이죠. 뭐 파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아래를 파는 거야. 아래를 파내면은
위태롭게 되겠죠. 이게 사실은 성벽 아래를 파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성벽 아래를 파서 성벽을 위태롭게 만들다라는 의미로다가 undermine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weaken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ubiquity라고 되어 있어요. ubiquity라는 말보다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건 ubiquitous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에나 있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ubiquity라는 거는 이제 명사겠죠. ty로 끝나니까 다 있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widespread use, 널리 퍼져 있다라는 의미로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지문 한번 읽어보면서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좀 생각을 해보자. 자, Former Director of Global Public Policy예요. 그러면 전임 책임자가 되겠죠, 그죠? 관리자가 되겠는데 뭐냐면 전 세계적인 어떤 공공 정책의 전임 관리자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정책의 관리자겠는데, leading tech company예요. 그러면 선도하는 그런 기술 회사, 테크 회사에서요. 그 사람이 한때 뭐라고 얘기했냐? 발행자네요. 퍼블리셔니까. 어디에 발행자냐면 지리 참조 도구의 발행자로서. 그러니까 지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어떤 발행인으로서.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하면 말이 어렵잖아요. 이거 지도야, 지도. 그런 것의 퍼블리셔로서 우리는 뭐라고 믿었냐? 우리가 어떤 편을 선택을 할 수 없다 이거야. 선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떤 편이냐면 이런 지정학적이네. 지오폴리티컬이니까 지정학적 분쟁에서 어떤 편도 들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믿었다 이거야. 테크 회사에서 사실은 지도를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구글 지도 아닐까요? 네. 구글 지도를 생각을 해보면 구글에서 이 지정학적 분쟁이 있는 곳에서 어떠한 편도 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렇죠. 기업이 어떤 편을 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당연하지, 그지? 그랬을 때 그 회사가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나타낸다고 주장을 했대. 그라운드 트루스는 지상에서 실측한 정보를 말하며 실제 측정한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지상 실측 정보를 말하는데 이거를 제공한다고 나타낸다고 주장을 했어. 이거는 뭐냐면은 물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토포그래피야. 지형이야, 지형. 물리적, 사회적 지형인데 visitors would observe on the ground니까 방문자가 관측할 수 있는 현장에서 지상에서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즉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한 추가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 그것은 dashed line이네요. 그럼 이거는 점선인데, 그지? 점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뭘 가리키기 위해서? 크림반도겠네. in 크리미아니까. 크림반도에 분쟁의 어떤 국경선들.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점선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지도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서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근데 봐봐.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보자면은 그라운드 트루스를 제공한다 그랬죠. 이거는 방문객이 관측하는 정보라고 그랬어요. 이 관측자가. 그래서 크림반도 지역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전쟁이 있어가지고 이 국경선이 조금 바뀌고 그러나 봐. 그래서 disputed borders가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점선을 사용한다 그랬고. 근데 봐봐, 지도가 달라진다 이거야.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서. 즉 크림반도 지역에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 나라들의 국경선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이건 조금 그라운드 트루스를 진짜 나타내는 건가? 그러면은 지상 실측 정보를 고민해 봅시다. 그러나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나 자, 이러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localized 지역을 기반으로 한 버전의 어떤 존재.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지역마다 정보가 달라진다라는 여기 한번 표시해 볼까요? 지역마다 정보가 달라진다라는 이러한 localized 버전의 존재.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해친다, 약화시킨다 어떤 생각이냐? 회사가 하나의 객관적 지상 실측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렇잖아. 이게 하나를 제공하는 게 아니죠. 싱글이 아니야 분명히. 그리고 객관적인 것도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랬으니까. 나라에 따라. 내가 어떤 나라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국경선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건 그 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니야? 즉 만약에 정말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일본하고 우리나라 중에서 disputed borders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은 네, 독도죠, 독도입니다. 근데 이 정보에 만약에 이 글에서 나타낸 정보에 의하면은 일본에 가면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가 되겠고 한국에서 보면은 한국에서 확인을 하면은 독도가 한국 땅으로 표기가 되는 지역화된 버전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객관적 정보라는 이런 사실을 해친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다시 봐봐. 이 내용은 내가 보라색으로 표시해 볼게. 우리가 should not 여기는 지금 회사예요. 회사가 편을 들면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사실상 거짓이다라고 증명하는 정보가 되겠죠. 이로 인해서 이거는 거짓이야라고 되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실 it is called factuality. 사실성이라는 것이 사실성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라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 회사는 원래는 그러니까 자기네는 주장하기로는 우리는 편을 들지 않아요. 편 들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실제로는 로컬라이즈드 버전을 제공을 해. 그러면 이거는 싱글도 아니고 오브젝티브도 아니야. 그럼 이건 뭐야? 어느 국가의 입장을 뭐 대변한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 이거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구글 지도에서 구글이 일종의 각 나라마다 분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다른 정보를 제공을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반길 만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지. 그거는 싱글도 아니고 오브젝티브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사실성이라는 것은 진짜 사실성일까요? 아니겠죠, 이거는. 사실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글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것 때문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나라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거야. 아까 말했던 대로 일본에서는 독도를 우리 땅으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한국에서는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while 자, 사기업이 종종 뭘 과장을 합니다. overstate해요. 그들의 제품의 장점을 예를 들어서 뭘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커피입니다. 또는 3배나 더 광택이 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렇긴 하지만 이러한 지상 실측 정보의 사용이 단순한 어떤 퍼퍼리를 뛰어넘는다라는 말이에요. 퍼퍼리라는 것은 이제 과장 광고를 말해요. 과장 광고를 뛰어넘어. 그지? 자, 지도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은 그 회사에 의해서, 구글에 의해서, 그러면서 또한 그것의 매핑 시스템, 구글 지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컨플릭트, 뭔가 갈등을 벌일 수 있어. 국가의 주권과 서버레인티,
주권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그렇죠. 일본 가가지고 독도 일본 땅이라고 만약에 보여주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주권과 충돌이 되죠. 이런 국제법상에서요. Under International Law에서요. 게다가 moreover 이런 플랫폼이 즉 구글 지도라는 플랫폼 자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면 부여했어. 컨퍼 해왔어. 그 회사에다가 뭘 부여해왔냐. 어느 정도의 권위를 법적인 그리고 뭐 영토적 분쟁에 있어서 어떤 it was never officially granted 절대로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적이 없는 grant도 부여하다 confer도 둘 다 부여하다입니다. 이런 부여받은 적 없는 그런 권위 자체를 부여를 받아놓은 상태야. 그러니까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권위가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단 말이야. 이 기업에 영향력이 있어버려. 어떤 국경 분쟁에 대한. 왜냐면은 너무도 사람들이 널리 쓰는 이 유비쿼티라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이 기업에서는 한쪽 편 들면 안 되는데 이거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되겠네. 그럼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사실성이라는 거. 자, 사실성이라는 거 자체는 실제로는 뭐다라는 걸 찾아봐야 되겠어. 사실성은 실제로 사실이 아닌 거죠, 그죠? 사실성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다시 봐봐요. 설계가 고안이 되어졌어. 국제적 분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요. 아니죠. 오히려 이거 지금 커질 수 있죠. 자, 규제가 됩니다. 국제법의 기준에 의해서. 아닙니다. 이거 좀 규제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세 번째, 추진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 회사의 어떤 조직적, 제도적 결정에 의해서. 뭐 갑자기 제도적, 조직적 결정이라는 것이 나왔지만은 이거는 아까 말했던 대로 지역마다 다른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게 왜 제공을 해줄까? 왜 제공을 해줄까요? 당연히 기업에서 그렇게 하니까 기업에서 어떤 결정권자가 기업의 그런 정책의 결정권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겠죠. 이 사람이 뭐 진짜 뭐 이건 진짜 안 좋은 케이스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일본 땅에 일본에서는 독도를 일본 땅으로 기재를 해버려.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한다고? 일본에서 뭐 로비를 했다든지 구글에다가 아니면 일본 정부의 뭐 압박을 받았다든지 이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상황 때문에 구글에서는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를 해버릴 수도 있겠죠. 힘의 논리에 의해서. 3번은 가능해 보입니다. 소거해보죠. 나머지 4번, 5번도. 일단 1, 2번은 아니었어. 4번에 자 가다듬어진다는 거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아니죠.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된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5번에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제한되냐? 실제로 그 회사가 조사한 것에 제한을 받는다? 아니죠. 실제로 조사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임의대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니 5번도 아니면 3번으로밖에 도리가 없겠다. 그러니까 지도의 아까 말했던 여기서 뭐라냐 그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지상 실측 정보를 이거를 각 나라의 입맛에 맞게 다양하게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자주권, 통치권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야. 아니 뭐 기업이 하는 건데 그거 좀 실수한 거 가지고 뭐라 할 수 있나요? 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정보를 또 제공을 해줬냐면
구글이 너무 영향력이 커. 너무도 사람들이 다 써. 널리 퍼져 있어. 유비쿼티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문제 될 수 있어 라고 지적을 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본다. 기술이 이 국경 분쟁을 해소하는 거 아니었고,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것이 과학적 객관성의 모델이다 아니었어. 주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디지털 맵 디자인을 통해서 존중 얘기 안 했고. 그 다음에 제품을 홍보를 하는 거네요. 뭘 통해서? 디지털 매핑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 홍보 얘기 안 했으니까 5번이겠네 그러면. 다 안 되네. 5번에 읽어보면 매핑 파워, 지도의 힘인데 그래요. 회사가, 기업이 전 세계적 영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 국경 분쟁 지역에 있어서 한 기업의 어떤 실측 정보가 그 기업에서 실제 실측한 그 정보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럼 스테이지 들어와서 또 다른 문제들 한번 보자. 1번에 문장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첫 번째, 이 전임 책임자가 주장하기로는 그 플랫폼이라는 것이 어떤 편도 든지 않는다. should not choose side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치우쳐지지 않았다라는 unbiased가 적절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회사가 간접적으로 take 합니다. 해줌으로써 다른 지도를 보여줌으로써 무엇에 따라서? 사용자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라고 되어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러면 뉴트럴 포지션은 절대 아니겠죠. 중립적 위치, 왜냐하면 다르게 보여준다 그랬으니까. 유저의 선택을 받는다? 아니죠. 오히려 political side,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취한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정치적 입장을 취한다. 그러니까 크림반도에서 예를 들어 구글과 좀 친한 국가가 있으면은 그 국가에 유리하게끔 분쟁 지역의 영토를 표시한다든지 그렇게 해버릴 수 있다 이거야. 그 다음 3번. 앞으로 전개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로컬라이즈드 된 버전이 있다라는 것이 지도에. 그러면 회사가 싱글한 것도 아니고 오브젝티브도 아닌 것다라는 거지.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 자체가 싱글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러면 A가 적절해 보이겠죠. B, C는 아니니까 일단 객관성 높이는 노력한다. 오히려 더 분쟁을 더 심화시키겠죠. 그 다음 4번의 밑줄 친 부분이랍니다. 여기 지금 go beyond mere periphery, 과대 광고를 넘어선다라는 말이니까 과대 광고를 넘어선다. 해가 합리스한 exaggeration이다는 아니야. 왜냐하면 과대 광고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합리스하지도 않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거는 진짜 그 과대 광고 이상의 어떤 영향력을 펼친다라는 거니까. 유저의 기대를 넘어선다라는 B번도 적절하지 않아 보이니 C번. 실제 어떤 실생활에 있어서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영토 분쟁을 심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C가 적절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7의 앞에 들어갈 연결어. 즉 앞에는 이 지금 7번 앞문장에서는 단순한 어떤 과대 광고를 넘어선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지었고, 지도에서 보여지는 것과 매핑 시스템에서 보여지는 것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어떤 국가의 주권과. 그러니까
진짜로 넘어서는 상황을 하나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C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갈 주권과 충돌이 되는 상황 자체가 하나의 그런 과대 광고를 넘어서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C번으로 가시면 좋겠고, 자 6번 문제 직독직해를 하는데 조건이 두 번을 끈을 읽으래요. 두 번 끈을 읽으면은 자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가야 되겠네. 그럼 권위의 정도인데 어느 정도의 권위 뭐 이렇게 읽는다든지, 근데 어떤 분야에서요? 법적인 그리고 영토적 분쟁에 있어서요. 그리고 그 권위 자체는 다시 여기 꾸며주는 거예요. 이 뒤에 부분은 공식적으로 부여된 적이 없는, 부여되지 않았던 그런 어느 정도의 권위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이렇게 끊어서 읽고 그 다음에 7, 8을 간단히 표현하면 7번에서는 그래요. 영토 주권, 국가의 어떤 주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8번에서는 받은 적 없던 권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디지털 서비스인데 전 세계적인 쟁점에 대해서 그 회사의 서비스가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영향이 되겠네요. C로 하시면 되겠네. C로. 그렇지. C가 적절해 보네요. 특히나 on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on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테이지 3에서는 요약을 해봅시다. 자, 그대로 골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서는. 자, claims to 어떤 주장인데, 어떠한다라는 주장은 institutional 조직적인 결정을 가릴 수 있다. 마스크니까 지금 동사로. 어떤 결정이냐면 인포메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방식을 만드는 그런 결정을 가릴 수 있다는 건데, 뭐 어쩌다라는 주장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까 처음에 자기네는 치우쳐지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neutrality, 중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주장들은 전 세계적인 인식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법적인 규범들과 갈등을 이룰 수도 있고 충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플랫폼에게 뭘 줄 수 있다 그랬냐? 권위를 줄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부여받은 적이 없던 권위였죠. 그죠? 부여받은 적이 없었던 권위니까 의도치 않았었던 권위라고 읽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132번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천인문 독해 마스터 133번입니다. 자, 대화의 경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맥심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서 생각하시면 좋냐면은 뭐 원칙과 비슷할 수도 있어. 근데 조금 더 이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경률이라는 식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 경률. 대대로 지켜왔었던 어떤 강한 규칙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화에서의 경률이요. 즉 대화에서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걸 지금 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4가지 원칙. 첫 번째, 양의 경률. 무슨 말이냐?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말해야 돼. 그죠? 사람이 그래도 너무 말이 없어도 혹은 너무 말이 많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질의 경률. 진실만 말하고 사실만 믿는 것을 말해야 한다. 거짓 정보는 말하면 안 되고.
세 번째, 관련성의 경률. 대화에 관련된 말만 해야 돼. 네 번째, 방식의 경률.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모호하지 않게 말해야 한다. 이런 대화에 있어서 지켜야 될 원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죠? 설명을 들어봤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관련된 글을 한번 읽어볼 텐데, 자, 그 아래 기출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글과 가장 가까운 대화의 경률을 위에서 찾아 쓰래요. 보죠. 재산과 관련돼서 거래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일상적인 교환이네요.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과 관련된 거래를 할 때 dealing with니까 개념과 설명이 정확해야 되고요. 모호하지 않아야 됩니다. unambiguous, ambiguous가 모호한이란 말이야. 가능한 한 as possible이네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할 것이다. 그럼 뭐야 이거는? 간결하면서도 모호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가지 중에서는 요거네. maxim of manner, 방식의 경륜을 말하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스테이지 1에 이제 요 문장 삽입 문제 풀어볼 건데, 그 전에 오른쪽에 여기 단어 한번 봐봅시다. 단어 첫 번째, impromptu. 이거 이렇게 끝난다고 해서 다를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요 단어 익숙하죠? prompt, 즉각적인. 요 뜻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뭔가 즉각적인 신속하지 않은 거니까 답을 뭐로 하면 좋겠어? 준비된 게 아니겠죠. 준비됐으면 신속하게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unrehearsed, 준비가 되지 않은 즉흥적인 의미로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hinder, 이거 너무 쉽네. 막다 방해하다니까 disrupt. 3번 project는 투여하다, 투사하다, 보여주다. present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단어는 다 확인했고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주어진 문장 한번 읽어보죠. 박스 안에 문장 읽어볼게요. 자, 대신에 어떤 기본적인 대화에서의 빌딩 블록이네요. 그러면은 토대가 될 수 있는 블록, 벽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거네요. 그 빌딩 블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어떤 벽돌입니다. 벽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중요하대요. as much or even more. 많이 중요합니다. 혹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말은 basic building block of conversation일 것 같아. 얘가 중요하다 이거야. 어떤 근본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대화 블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화의 어떤 기본을 만들 수 있는 블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어디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자, 요런 문장 삽입 문제에서는 이 대화, 이런 어떤 여기 제시문의 내용을 당연히 집어 넣어 보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각 선택지별로 끊어지는, 그러니까 선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단절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여기 제시문의 내용을 몰라도 단절이 되어 있다. 뭔가 흐름이 매끄럽지 않다. 특히나 어떤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갑자기 역접이 발생한다던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던가 소재의 전환이 일어났다던가 그런 게 만약에 선택지에서 보인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런 구간을 보통 그런 전환이 되는 구간의 문장을 하나 빼가지고 문제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오케이. 1번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예시로 든 거고.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부터 즉흥성, spontaneity. 얘는 구성을 해요. 뭘 구성을 하냐? 어떤 주요한 특징들을 구성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말이 어렵지만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즉흥성이란 게 중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특히나 이런 대본이 없는 순간들에서는요. 뭐와 같은 네트워킹이니까 뭔가 연결망을 만드는 거니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인맥을 만드는 과정이라, 또는 이건 뭐야? 즉흥성을 잠깐만 뒤에 리스폰스 나와 있네. 그렇지. 즉흥적인 반응을 주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요. 그래서 일상 대화에서는 즉흥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나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들 중 다수는 이런 상황을 힘들어해, struggle with 해. 믿으면서 뭐라고? 자, 올바르고 완벽한 말하는 방식이 있다는 식으로 믿으면서요. 자, 우리는 종종 압박을 받죠. 어떤 큰 생각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그건 뭐냐? 중요하고 아름답고 그다음에 뛰어난 어떤 생각. 마치 대성당을 짓는 것과 같은 규모와 의도 면에서.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즉흥적으로 뭔가 말을 해야 돼. 근데 그런 상황들을 힘들어해. 왜 힘들어하냐면은 빅데이터를 전달해야 된다는 프레셔가 있다 이거야. 빅 아이디어라는 말은 중요하고 아름답고 뛰어난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걸 대성당에 비유를 했어. 대성당을 짓는 것에 비유를 했죠. 그래서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이러한 마음가짐이 종종 불안과 이상한 전달, 어색한 전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바로 그런 노력하려는 행동, 바로 그 노력하려는 행동입니다. 어떤 getting right, 올바라야 된다라는, 올바르게 되려고, 즉 올바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뭐랑 같은 거야? 이거는 앞에서 말했던 important, beautiful, transcendent, big idea, cathedral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막아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걸? 막아요. 우리를 막고 우리의 마음에 지나친 부담을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듣는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을 막고요. 또는 우리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충만하게 그 순간에 드러내는 것조차 막는다 이거야. 이거 구문적으로 봤을 때 prevent A from ing에 걸리는 건 responding하고 projecting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막는다 이거야. 그래. 대화 상황에서 뭔가 거창한 말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잘 못한다 이 소리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그거야. 자, 그 다음 3번 다음에 봐. 우리는 그것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기다리고 듣고, 그리고 때때로는 어떤 논리적인 연결성을 제공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 사이에 뭐야? 우리가 여기까지 3번 앞까지는 갑자기 압박감 받고 즉흥성에서 대화의 즉흥성 때문에, 아니지 정확하게는
정말 거창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순식간에 거창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잘 못해. 우리 듣는 사람의 반응도 맞고 반응하는 것도 맞고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3번 이후에 보시면은 그것의 기반을 형성을 한대. 기다리고 뭐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 기반 형성을 하는 방법 자체를 제시를 해주고, 아마도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소재는 대화 아니겠습니까? 대화의 기반을 형성한다는 얘기일 수 있겠는데, 그 형성하는 과정 자체를 아무런 말도 없이 바로, 그러니까 이거지. 자, 좀 격하게 표현한다기보다는 앞엔 전부 다, 아이고 이렇게 안 써주구나. 자, 이건 다 문제야, 문제. 여긴 다 문제입니다. 거기에다 지금 해결책 제시하는 거로 보이잖아요, 해결책을. 문제에서 해결책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전환이 되는 시점에 아무런 문장도 없이 바로 전환이 되기에는 뭐하다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3번 문장, 이 주어진 문장, 아니야, 거창한 말 하려는 거 대신에 대화의 기반을 먼저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해결책을 여기다가 쭉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아까 말했죠? 전환이 되는 지점, 대조가 일어나는 지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 주라. 글을 읽었을 때 그런 지점에다가 이런 문장, 어떤 문장이 꼭 빠져 있어가지고 연결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거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겠습니다. 자, 문제는 풀어봤으니까 밑에 3번이었고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랍니다. 그럼 이제 주제는 뭐겠어요? 야, 거창한 생각 아니야. 대화의 기반을 제공을 해줘야 돼. 라고 딱 해결책 제시를 했어. 1번에 듣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거를 스테이 온 토픽 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주제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아니고요. 작은 입력에 의미 있는 어떤 영향입니다. 리얼타임 토크니까 우리가 실제로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에 있어서 스몰 인풋, 작은 입력.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반을 닦는 거.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뒤에 지금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여기 있네요. It is sometimes uniquely, 아주 유난히 강력할 수 있습니다. 뭘 돕는 것이요? 대화를 계속 지속하고 그 다음에 그 조각들을 모으는 것. 그 조각들이 뭐냐? 기반, 벽돌. 대화에서의 아주 기초가 되는 것들. 이 피스를 스몰 인풋이라고 받을 수 있겠죠. 일단 2번은 적절해 보여요. 3번 갈게요. 어떤 쟁점들인데 인상적으로 들리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쟁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거는 문제점이 맞죠? 근데 이 글의 주제라고 그랬으니까 문제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에서 해결책까지 나와줘야 돼. 해결책이 사실상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바이기 때문에 문제만 얘기하는 3번은 적절하지 않아. 4번. 복잡한 대화의 가치입니다. 어떤 지능의 표식으로서. 전혀 아니고. 5번에 인지적 과부하, 뭐로 인해 발생이 된 완벽하게 말해야 한다라는 압박. 그러니까 완벽하게 말해야 되는 압박. 비슷할 수도 있어, 이거. 아까 빅 아이디어의 개념. 역시나 말하지만은 문제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결책까지 얘기해줘야 돼, 이 글은.
그래서 그 해결책이 포인트가 된 2번이 적절해 보이겠습니다. 자, 스테이지 2에서 문제 또 봐볼게요. 1번 This situation이 의미하는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이러한 상황들에 힘들어한다 라는 말은 우리말로 써보면은 해석을 했을 때 뭐 이런 거겠죠, 그죠? In unscripted moment like networking and giving prompt response니까 뭐 인맥을 만든다던 인맥을 만드는 것과 즉각적 반응을 줘야 하는 것과 같은 대본이 없는 상황들 이런 것을 가리키겠습니다. 그 다음 2번 1, 2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자, 즉흥성이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야. 일상생활의 대화에서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냐? 완벽한 방식으로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보니까 B가 되겠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자, 그 다음 3번에서 3, 4를 한 문장으로 표현할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 어떻게 들리고자 하는 압박감입니다. 대화에서요. 그것이 어떤 리얼타임 커넥션이니까 실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여기서 커넥션은 뭐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의사소통을 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빅 아이디어에 대한 압박이니까 great 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4번입니다. 문장호를 아래와 같이 바꿨을 때 봐보면 기본적인 기여를 하는 거네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하다 뭐만큼이나 혹은 심지어 더 중요할 수 있다 뭘 제시하는 것만큼이나 문장 3에서 쓰라고 되어 있네. 그거를 세 단어로 문장 3에서는 빅 아이디어 이거겠네. 그죠? 작은 기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야. 거창한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다음 5번에서는 6, 7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표현할 때 빈칸에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안 읽어봤으니까 하나씩 읽어보면서 갈게요. 자 우리는 그것의 기반을 형성을 한다. 이건 대화였어요 아까 그지? 대화의 기반을 형성을 한다. 기다리고 듣고 그 다음에 때때로 논리적인 연결을 제공해 주면서 다른 이들의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우리가 꼭 주도권을 잡고 우리가 막 상대에게 거창한 말을 한다라는 어떤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상대의 말을 이어줄 수 있는 작은 말들만 해줘도 대화는 충분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렇고 in line with 그러니까 뭐뭐에 맞춰 대화의 경률에 맞춰서 혹은 원칙에 맞춰서 어떤 원칙입니까? 효과적인 대화라는 원칙에 맞서. 이거 쉼표 나왔으니까 군문 나왔으니까 이거 동격 처리해도 되겠다. 그래서 맞춰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여기서는 오리지널이니까 독창적인으로 가야 됐네. 독창적이고 또는 아주 획기적인 것들을 매번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말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아. 꼭 필요하지 않아. 오히려 rather 때때로 더 독특하게 강력할 수 있다라는 거야. 대화를 계속 지속시키는 걸 돕는데 그리고 그런 조각들을 연결시키는 걸 돕는 것이. 오케이 읽어봤고 그러면은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밑줄 친 부분이죠. 근데 offering logical connections between others idea 하는 것은 대화를 계속 흘러가게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흘러가겠냐? 이게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것을 돕는다 그랬으니까 부드럽게 흘러가는 걸 돕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고.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 대화라는 것은 그냥 대성당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진짜로 그것은
그냥 벽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의 어떤 세심한 어떤 사려 깊은 기여를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각각 이제 분류를 해보라는 거네. 자, 대성당을 짓는 거 아주 뭐 거창한 말을 하는 거니까 일단 A, big words를 쓰는 거죠. 사운드 스마트해 보이려고. B는 단순한 그런 뒤따르는 어떤 질문을 하는 거는 작은 기여라고 보겠고, 듣는 것 대신에 대답을 계획하는 거. 이것도 본인 위주로만 하려는 거니까 이거는 거창한 얘기하는 거겠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말하는 겁니다. 그거 재밌네요라고 작은 반응 해주는 거는 작은 기여. 이렇게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테이지 3 요약하기. 또 그대로 쓰라고 되어 있어요. 보기에서 가보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주 뛰어난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고 진실된 기여를 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까 이거. 기여가 가장 적절한 거. 여기 있네. contributions. 오케이. contributions를 하는 겁니다. 왜? 아주 고생하는 겁니다. striving for. 뭘 추구하는 거, 뭘 위해서 고생하는 거냐? 완벽함이겠네. 완벽함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불안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요. 뭐 하는 반면에 듣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해주는 거? 연결해 주는 거. 연결해 주는 것은 진정한 대화를 만드는 반면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스테이지 3까지 해서 133번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천일문 독해 마스터 13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language beyond word. 단어 이상의 언어. 자, 단어를 쓰고 문장을 만들고 생각을 전하며 말을 주고받는데 말보다 더 많은 것이 침묵 속에 있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말이 전혀 다른 표현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어의 대표적 특성들에 대해서 지금 6가지 정도로 나왔어요. 첫 번째가 상징성. 단어나 기호를 통해서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 자의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좀 개념이 어려워. 무슨 소리냐? 의미하고 언어의 형태, 즉 형태, 나무라는 형태, tree라는 형태가 이게 둘 다 사실은 진짜 어떤 그 식물의 하나의 종을 나타내죠, 그죠? 그게 필연적으로 결합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나무라고 불리는 거, 이유가 있어서 tree라고 불리는 게 아니다. 그게 바로 언어의 자의성. 사회성은 그래요, 사회적 약속이다라는 거. 규칙성은 문법이 있다. 창조성은 유한한, 즉 스펠링 혹은 뭐 소리, 단어 다 개수가 정해져 있죠. 무한하지 않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역동성, 언제나 변한다라는 거. 말은 없어지기도 하고 그 언어는 뭔가 그 안에 포함된 단어가 사라지기도 하고 표현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게 바로 역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다음 글이 설명하는 언어적 특성이 뭔지 보자. 인간의 말은 어떤 컴바이닝 하는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어떤 원칙이냐면은 원칙 2에 세워진다. 제한된 숫자의 소리를 뭐로 합치는 겁니까? 네, 제한이 없는 수의 메시지로 합치는 원칙을 위에 세워진다라는 말이네. 이거는 창의성이 되겠죠.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
창조성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겠습니다. 자, 스테이지 1입니다. 스테이지 1은 순서 배열 문제이고, 자, 요거 미리 얘기하지만 글이 빡셉니다. 되게 빡세요. 그러니까 지금 졸린 사람은 잠 깨고 와서 잠깐 영상 멈춰놓고 잠 깨고 물 마시고 와서 집중력을 빡 높이신 다음에 들어주시길 바래요.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문제가 어렵습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 자, 문제 풀기 전에 단어 역시나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positively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당연히 positive란 말이 긍정적인이니까 이거 긍정적으로 해서 그냥 아무 무지성으로 하다가 optimistically 갈 수 있는데 아니야. 그런 뜻 말고도 분명하게 논리적으로라는 A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A가 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쓰였어요. 2번에 atomic, 아톰이잖아 아톰. 원자잖아 원자. 그래서 아주 잘게 쪼개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미니멀, 최소한의 아주 작은 이라고 보시면 되겠어. 자, 순서 배열인데다가 글이 어렵다 그랬으니까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가보겠습니다. 자, 바람직합니다. 뭐 어쩌는 게요? 기계학습이 발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동안일 수도 있고 하지만이니까 일단 놔둬봐. 근데 자, 필로소피 오브 랭귀지니까 언어 철학은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 왜 인공지능이 그런 인간의 지성에, 인간의 어떤 정신에 독특한 특성을 달성할 수도 없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자, 기계적 학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계적 학습이라는 것은 바로 AI의 학습법을 말하는데 그 AI의 학습법이 발달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AI의 한계가 있다 이거야. 이거는 언어 철학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Y는 여기서 뭐 하는 반면에라고 읽는 게 맞겠고 일단 이 내용 다음에 어떤 게 나올지 그러니까 일단 인공지능이 인간의 독특한 특성 달성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 내용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봐야 되겠어. 자, 일단 A부터 봅시다. 자, 보면은 일단 logical positivism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positivism은 실증주의를 나타내요. 실제로 증명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 실증주의인데 이 논리적 실증주의라는 것이 heralded 되었어요. 예고되었다라고 읽어야 되겠네. 철학의 종말로 예고가 되었습니다. 이 논리적 실증주의가 철학의 종말로서 예고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지금 모르겠죠, 그죠? 전혀 알 수가 없죠, 그죠? 이게 무슨 이게 뭘 뜻하는 건지. 근데 얘가 이거다라는 거야. 아, 철학은 이제 끝났다 이거네. 왜냐하면 여겨졌기 때문에 철학적 문제라는 것이 언어적인 어떤 오해다라는 거예요. 용어상의 오해다라는 겁니다. 어떤 오해냐? 분명하게 검증이 되고 확실하게 될 수도 있고 해결이 될 수도 있는 오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학적 문제가 실제로 뭐다? 그냥
용어적 오해인 거야. 그리고 이 용어적 오해라는 것은 해결이 가능하다 이거야. 해결이 가능하다. 단순한 용어를 우리가 잘못 알아서 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 용어만 잘 알면 철학이 해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능한 생각. 그러면 자, 잘 들어. 아까 앞에서 봤었던 이 논리적 실증주의라는 것은 요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철학은 용어적 오해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논리적 실증주의라는 것이 철학의 종결로 예고가 되어졌으니까. 용어만 해석이 되면, 용어만 해결이 되면 철학도 없어지는 거니까 철학의 종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장은, A에 대한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그러면 지금 제시된 글과 붙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논리적 실증주의라는 말 자체가 지금 언급이 되어 있다고 보기엔 어렵죠, 그죠? 그냥 단순히 그냥 위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독특한 특성을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만 나와 있으니까. B로 갈게요. B가 붙는지 봅시다. 자, 이 버트란드 러셀과 함께, 이 사람은 누구냐?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20세기에 이 사람과 함께 루드위그 비트겐슈타인, 이 사람이 믿습니다. 뭐라고요? 언어라는 것이 줄여질 수 있다는 거네요. 뭐로써요? 그것의 아주 최소한의 구성 요소로써요. 마치 AI가 오늘날 시도하는 것과 같이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쪼개 요소로 만들어, 그리고 요소 요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이해해, 학습해. 그게 뭐다? AI가 하는 짓이다. 일단 이렇게 언어라는 것이 이런 리듀스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믿었대. 일단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 B가 주어진 글과 붙냐? 뭐 이것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 이건 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 보여. 그럼 C로 가자. C로 가봐. 자, 말이 어떤 문맥적인, 그리고 말 그대로예요. 또는 원래의 어떤 독창적인 의미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의미라는 것은 공유가 되고 그 다음에 존재한다 이거야. 그것의 맥락을 통해서. C는 내용이 분명하죠. C는 말은 원래의 의미는 없고 대신에 뭐다? 맥락적 의미가 있다라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C가. 그러면 C가 붙냐?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얘들아, 이제 이럴 때는 네모는 그냥 놔두고, 자, A, B, C 중에서 일단 A, B는 없으니까 B, A냐, B, C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C, A냐, C, B냐라고 생각을 해보고 글을 읽어야 될 것 같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이러면은. 그러니까 일단 B의 마지막 부분 아직 안 읽었어요. 원스부터 해가지고 여기. 그래서 B랑 붙는 게 뭔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B 봐볼게요, 다시. 자, underlying logical, 이 기저에 깔려있는 그런 논리적 형태입니다. 어떠한 언급에, 어떠한 문장에 대한 논리적 형태도 분석이 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의 진실 또는 거짓은 충분히 ascertained, 확실히
뭐 될 수 있다. 명확하게 될 수 있다라고 확인될 수 있다라고 봤대요. 자, 그러면 지금 봐봐요. B는 일단 뭐 언어를 막 이렇게 쪼개는 얘기도 나왔어. 아까 말했던 아토믹 컴포넌트로 쪼갠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자, 언어를 쪼개면 그러면 진실과 거짓이 확실해진다라는 얘기가 A의 일단 얘기였어. 그래요. B의 얘기였어. 죄송해요. 그러면 이 다음에 A가 오는 게 맞는지 C가 오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봐봐. 이러한 논리적 실증주의가 철학의 종말에 예고되었다. 종말로 예고되었다. 왜냐면은 철학적 문제가 용어적 오해일 뿐이니까. 분명히 해결되고 용어적이라는 거에서 근데 연결은 시킬 수 있겠네. 봐보세요. 언어를 쪼개가지고 이걸 하나하나의 뭐 용어나 단어 뭐 이런 걸로 쪼개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 자체를 터미놀로지 안 언더스탠딩이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B하고 A는. 근데 B, C 다시 봐보세요. C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맥락적 의미를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맥락적 의미. 색깔 다르게 해보자. 왜? 이거 차이가 있어. 맥락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 언어를 쪼개는 거 언어에만 집중하는 거지 맥락에 집중하는 거 아니죠. 그래. 그러면은 C는 동떨어진 얘기야. 동떨어진 얘기고 B하고 A가 적합해 보여. 적합해 보이면 얘들아 이제 남은 건 뭐겠니? B, A, C냐? C, B, A냐 이거야. B, A는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럼 C를 어디다 갖다 붙일 거냐라는 건데 C가 맨 앞에 나오는 게 좋냐, C가 맨 뒤에 나오는 게 좋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B, A, C라고 생각을 하고 A랑 C랑 붙여봅시다. 자, A 한번 봐볼게요. 자, 1차 세계대전 시기에 그러나 이 비트겐슈타인이 가장 맹렬한 비판자가 되었다. 그의 초기 이론에. 그럼 그의 초기 이론? B 다음에 A가 왔다고 하면 그의 초기 이론이 뭐예요? 언어, 쪼개, 용어, 확인해. 그러면 철학, 문제, 해결됨, 철학, 종말. 이거죠? 근데 이거 부인했어. 아니래. 뭐라고 주장하면서요. 언어라는 게 언더라인 로지컬 스트럭처가 없다 이거. 아까 앞에서 언더라인 B에서 언더라인 로지컬 스트럭처 얘기했었는데 여기 있네. 봐보세요. 언더라인 로지컬 폼스 오브 이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부인해버려. 아니래. 왜냐하면 언어의 의미는 그것의 사용 아래에 있으니까. 즉 맥락. 사용 안에 있으니까. 맥락 됐어 끝. 그럼 BAC야. 이렇게 풀었어야 되겠어. BAC다. 그러니까 사실상 봐봐. 네모는 뭐랑 붙는다. A랑 붙는다. B랑 붙는다. C 이거 없어. 이거 없어. 무시하고 이렇게 한번 일단 솔직히 A, C, B는 맨 마지막에 고려했어야 되고 이 네 개 중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일단 BA가 붙는지 BC가 붙는지 고려해서 붙는 게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선택지가 나머지 문단이 어디에 붙일지만 생각했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답을 BAC로는 갈 수 있었겠는데 솔직히 빡세죠.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진짜 답답해 이러면 용기를 냅시다. 우리가 이렇게도 그래도 풀 수 있다라는 요령을 우리가 터득을 해서
진짜 시험장에서는 때려 맞춰야지 어떻게든. 자, 그 다음 플러스 Q 가보자. 그러면 언어가 이거는 주제 제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언어가 어쩌다라는 거냐. 처음에는 쪼개서 어떤 근원적인 요소들을 확인을 하면 의미 파악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맥락이 중요해라는 식으로 꺾은 거야. 그거를 대변할 수 있는 제목. 1번에 AI가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는 게 돕는지 이런 얘기 안 나왔고, 그 다음에 2번째 논리적 실증주의로의 귀환 아니야 이런 얘기 안 했고, 3번째 기계적 학습의 부상과 그것의 어떤 그 인지적 힘 뭐 아닙니다. 자,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거 이게 AI의 역할이다 아니에요. 5분밖에 없네. AI의 한계랍니다. 뭘 통해서? 언어 철학의 렌즈를 통해서. 자, 이게 왜 답이 되냐? 언어 철학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봤어요? 언어는 맥락이야. 언어 의미는 맥락이야. 근데 AI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 요소 분해해서 이해하는 걸로 갔어. 얘는 뭐가 없어? 이 안에서 뭐가 없어? 맥락 없어. 맥락이 없기 때문에 이 언어는 맥락이다라는 마지막에 시에서 강조했었던 이 내용 자체가 사실상 이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언어의 철학 눈으로 봤을 때 AI는 한계가 있다라는 식으로 지적을 하는 글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이게 가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배경 지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그러니까 LMM이라고 해가지고 LLM 거대 언어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걸 언어를 결국에는 계속 그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하는데 이 언어 학습이라는 게 AI의 언어 학습이라는 게 정말 맥락이 배제된 채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I가 진짜 언어를 활용하느냐 안 하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 AI가 모든 맥락을 다 판단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맥락이다라는 이 언어 철학의 개념에서 봤을 때 AI는 절대 언어를 습득할 수 없다. 언어의 의미를 다 알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도 있다라는 생각의 크기를 키우시길 바랍니다. 자, 스테이지 2로 갈게요. 1번 보겠습니다. 문장 1을 간단히 표현하면 AI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신은 여전히 불완전하게 죄송해요. 유니크한 퀄리티를 달성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인간의 정신 자체가 더 우월하다는 얘기로 갈 거면은 unrivaled, 더 이상 이렇게 대결할 어떤 라이벌이 없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AI가 시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I가 시도하는 것은 언어를 쪼개서 구성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냥 언어를 단순화시킨다 이런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언어를 재구성하는데 근원적인 파츠들을 기반으로 해서 언어를 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분석해서 쪼개서 C가 되겠네. 쪼개는 거 이게 나와야죠. 자, 그 다음 3번에 철학의 종말이다라는 얘기는 뭐냐? A에 철학의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믿음. 오, 맞을 것 같은데. B가 철학이 새로운 질문이 말라버렸다 라는 관점. 세 번째, 철학은 언어에 너무 의존적이다라는 주장. 이거 A가 되겠죠.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용어적 오해라고 얘기했고, 이 용어적 오해라는 것은 충분히 용어만 잘 정리가 되면은 검토도 될 수 있고 명확해질 수도 있고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철학 따윈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글이었으니까. 자, 3번엔 A가 되겠고요. 4번, 논리적 실증주의는 믿었습니다. 뭐라고요? 가장 철학적인 문제라는 것은 실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것은 단순한 언어적 혼란, 언어적인 용어적 오해라는 거라고 봐야 되니까 A가 되겠네. 언어에 있어서의 혼란을 말하는 거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5, 7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AI는 인간의 언어를 숙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아주 크게 의존하고 있으니까. 어디에 의존하냐? 맥락. 6에서 찾았으면은 컨텍스트에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6번에 문장 8을 간단히 표현할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러면 AI 기술입니다. 무엇으로서의? 근데 8번은 우리가 안 읽어봤네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 C번의 중간 첫 부분만 읽어봤으니까. 그럼 보자. AI의 진정한 가치는 accentuated 하는 것이고 empower 하는 것이다. accentuated 하고 empower. 이거 목적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거는 강조하는 것이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야. empower니까. 독창성에, 고유성에, 인간의 정신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또한 또 뭐 하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하도록 돕는 것이며 서로가 돕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서로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과 AI를 말할 것 같은데, 즉 실제로 이 AI 기술의 가치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아주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해 주는 것이고 인간의 정신을 우리가 사용하는 걸 도와주는 것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우리의 머리를 더 잘 쓰게끔 도와주는 수단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네. 그럼 도구네, 도구. A가 되겠죠. 자, 스테이지 3의 요약을 해봅시다. 자, 이거 보자. 언어 철학은 보여줍니다. AI의 논리적 과정과는 다르게, 처리와는 다르게 인간의 생각은 사회적 상호작용, 맥락, 공유된 의미에 의존을 하죠. 단순한 언어 그 요소들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AI는 아주 완벽하게 숙달을 못한다라는 거겠네. 인간의 정신이네요.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베낄 수가 없다. 인간은 맥락까지 생각해서 언어로 얘기를 하니까, AI는 맥락을 모르니까.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 글이었어요. 빡셌습니다. AI가 아무래도 지배를 하기 시작한 시대에 살기 시작한 우리이기 때문에 AI가 언어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필요성을 담고 있었어요. 오케이. 이상 134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